밤새 도면과 씨름하던 시간들,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설계 현장에서 일해온 드림 인큐베이터 닉네임을 쓰는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AI라는 새로운 동료와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익숙하게 다뤄온 설계의 방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손으로 스케치하던 시절에서 CAD로 그리고 BIM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여러 번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건축가의 AI 여정. 창의적 발상에서 시스템 지능까지. 이 제목 속에는 단순히 새로운 도구의 등장이라는 의미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창의성이라는 가치가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도구에서 산업의 미래까지. 모든 스케일에서의 AI 혁신. 이 문구를 천천히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느꼈던 고민과 피로를 떠올려 봅니다. 밤을 새워 도면을 그리고 법규를 검토하고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속에서 끊임없이 조율하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AI라는 존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료입니다. 개인 건축가의 작은 사무실에서부터 대형 설계사의 복잡한 프로젝트까지 AI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이라는 일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창의적 발상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다만 이제 그 발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오디오북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AI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미드저니.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아마 낯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건축가들이 이 도구를 통해 자신의 상상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렌더링 프로그램과 씨름하며 밤을 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명 하나, 재질 하나를 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는 우리의 상상력을 단 몇 분 만에 시각적 결과물로 바꿔놓습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듯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설명하면 그것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물론 완벽한 마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창의적 탐색의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이 단어는 촉구하다,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AI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프롬프트 작성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예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modern house 라고만 입력한 경우입니다. 현대적인 집.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한 현대식 주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미니멀리스트 상점 외관, 황혼 무렵 깔끔한 선, 세련된 단색조, 헤링본 패턴 포장, 그리고 몇 가지 기술적 파라미터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AI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장면에 훨씬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롬프트의 힘입니다. 같은 집을 상상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어떤 디테일을 추가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마치 음식의 레시피와 같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양념의 배합과 조리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스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정확하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키워드 하나하나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의 언어이고 언어는 연습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시도하고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도 나름의 체계가 있습니다. 마치 건축 설계의 순서가 있듯이 프롬프트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프롬프트 해부도입니다. 완벽한 건축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8가지 요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에 설계하면서 고민하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어떤 높이에서 어떤 각도에서 바라볼 것인지를 정합니다.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드론으로 위에서 내려다볼 것인지. 이 선택만으로도 이미지의 느낌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건물의 유형입니다. 마철로인지 공항인지 주택인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무엇을 그릴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건축 스타일입니다. 파라메트리시즘, 미니멀리즘, 해체주의. 이런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축의 언어들입니다. 자하 하디드의 유려한 곡선을 떠올리면 파라메트리시즘이고 안도 다다오의 단순한 콘크리트 벽을 생각하면 미니멀리즘입니다. 네 번째는 특정한 기능이나 재료입니다. 녹색 지붕, 콘크리트 바닥, 나무 슬라브. 이런 디테일들이 이미지에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실제 설계에서 고민하는 바로 그 요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축가의 이름입니다. 자하 하디드나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같은 거장들의 이름을 넣으면 AI는 그들의 스타일을 참고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우리가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조명과 분위기입니다. 극적인 조명, 석양, 고요함. 이런 단어들은 공간의 감성을 결정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시간대에 어떤 날씨 속에서 포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카메라와 렌즈입니다. 캐논 EOS 5D 16mm 필름 그레인.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어떤 렌즈로 찍느냐에 따라 공간의 왜곡이나 심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기술 파라미터입니다. 가로 세로 비율, 스타일 강도. 이런 숫자들이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조율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엮으면 그것이 바로 완성된 프롬프트가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템플릿처럼 건물 유형을 시점에서 스타일로 특정 기능과 함께 건축가 이름의 방식으로 렌더링한 이런 식으로 조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몇 번 연습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처음 설계를 배울 때처럼 처음에는 서툴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건축을 배우면서 우리는 늘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해왔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공간의 크기, 조명의 밝기, 재료의 질감, 동선의 배치. 이런 것들은 측정할 수 있고 도면에 그릴 수 있고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요소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험입니다.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 따뜻함, 혹은 경외감. 이런 것들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주관적 요소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건축가들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하려 애써 왔습니다. 어떤 천장 높이가 사람들에게 개방감을 줄까? 어떤 색감이 안정감을 줄까? 수많은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해 온 지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이 과정에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면 객관적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 조명, 색상과 재료, 레이아웃. 이것들은 우리가 설계 도면에 담아내는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관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미적 인식, 소속감, 환경적 기억, 정서적 반응. 이것들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빛이 쏟아지는 로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 숭고함. 좁은 복도를 지나 탁 트인 거실로 나왔을 때 해방감. 이런 경험들입니다. AI 프롬프트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극적인 조명이 있는 고요한 공간이라고 입력하면 AI는 객관적 요소인 조명 배치와 주관적 경험인 고요함을 동시에 구현하려 시도합니다. 행동과학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탐색해 나가는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객관적에서 주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에서 감정으로 나아간다.
이 말은 디자인 싱킹 저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건축 설계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물리적인 요소들을 배치합니다. 벽을 세우고, 창을 내고, 문을 닫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안전한 공간인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인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인지, AI는 이제 이런 복잡한 관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험을 먼저 설정하면 AI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섬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범위를 넓혀주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조합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설계는 객관에서 시작해서 주관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AI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옆자리 동료가 멋진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보면 그냥 이것저것 시도해 봤어요 라고 답합니다. 그 사람만의 노하우,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컴퓨터 폴더 어딘가에 혹은 개인 메모장에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팀원 개개인이 사용하는 프롬프트는 사실 귀중한 지식 자산입니다. 누군가 며칠을 고민하고 실험해서 찾아낸 효과적인 키워드 조합, 특정한 스타일을 잘 표현해내는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은 쌓이고 쌓여서 회사에 역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공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의 왼쪽을 보면 개별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Modern House라고 검색하고 다른 사람은 Cool Building 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Wooden Structure, Futuristic Design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작업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프롬프트를 완성하는데 평균 15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수정하고 다시 시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브랜드 일관성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이미지인데도 스타일이 제각각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사무소에서 작업한 것처럼 보입니다. 매주 20시간 이상을 이런 중복 작업에 낭비하게 됩니다. 이미 누군가 해결한 문제를 또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팀입니다. 여러 명이 같은 프롬프트 저장소에 접근합니다. 누군가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즉시 팀 전체의 자산이 됩니다. 다음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롬프트 당 평균 시간이 2분에서 5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검증된 템플릿을 가져다 쓰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일관성은 95% 이상을 유지합니다. 같은 기준, 같은 스타일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업하니까요. 경쟁사는 이미 이런 시스템을 통해 43% 더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품질도 더 안정적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하니 실패율도 낮아집니다. 흐려진 영감을 공유 자산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노하우들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일을 공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미 사용 중인 Slack이나 Notion 같은 도구에 통합되어 평소 워크플로우를 벗어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울 필요 없이 일상적인 작업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든 좋은 프롬프트를 저장하고 동료가 만든 프롬프트를 참고하는 것. 그것이 쌓여서 우리 팀만의 독특한 역량이 됩니다.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종종 너무 완벽을 추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갖춘 시스템, 완벽하게 분류된 데이터베이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다가 결국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4단계만 제대로 갖추면 2주 안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팀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집입니다. 우리 팀에 이미 존재하는 비밀 병기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효과적인 프롬프트들, 그동안 좋은 결과를 냈던 프로젝트의 키워드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귀중한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리입니다. 수집한 프롬프트들을 그냥 쌓아두면 나중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그 시스템을 만듭니다. 건축, 인테리어, 공식적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부서별로, 작업 유형별로 또는 톤 앤 매너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분류 번호처럼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돈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검증입니다. 모든 프롬프트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잘 작동하고 어떤 것은 일반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검토를 거칩니다.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한 점에서 5점까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평점은 어떤지, 이런 핵심 지표들을 추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프롬프트는 위로 올라오고 덜 유용한 것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뷰가 많고 평점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통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도 사용하기 불편하면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열어야 하거나 복잡한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슬랙이나 노션 이런 익숙한 환경 속에 라이브러리를 배치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울 필요 없이 평소 작업하던 방식 그대로 프롬프트를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접근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검색 한 번으로 필요한 프롬프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CSV 파일 형태의 예시가 보입니다. 프롬프트 아이디, 이름, 카테고리, 작성자, 이달의 사용 횟수, 평균 평점,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이런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엑셀 스프레드시트 하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10개의 프롬프트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함께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BIM을 처음 도입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2D 도면에서 3D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은 혁명적이었습니다. 평면도와 인면도, 단면도를 따로 그리던 시절에서 하나의 모델로 모든 도면이 자동 생성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보가 통합되고 실수가 줄어들고 협업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BIM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장벽을 만났습니다. 화면 왼쪽의 이미지를 보면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보입니다. 수많은 메뉴, 버튼, 옵션들. 하나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툴을 선택하고 설정을 조정하고 위치를 지정하고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반복적인 작업도 여전합니다. 같은 형태의 창문을 100개 그려야 한다면 100번의 클릭과 입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복사 기능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 수작업입니다. 이런 과정이 쌓이면서 우리는 피로를 느낍니다. 화면 하단의 인용문에 이런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BIM 워크플로우는 복잡한 인터페이스, 반복적인 작업, 제한된 자동화로 인해 가파른 학습 곡선과 느린 설계 프로세스를 야기한다. 2025년 ISARC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면 전혀 다른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어 기반 AI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듯이 지시하면 AI가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합니다. 3층에 900mm 너비의 문을 생성했지. 이렇게 말하거나 타이핑하면 AI가 BIM 모델에 자동으로 문을 만들어냅니다. 복잡한 메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이것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BIM 환경에 통합한 결과입니다. AI가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그것을 BIM 명령어로 변환하고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마치 숙련된 조수가 옆에서 우리의 지시를 듣고 즉시 작업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와 씨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설계 자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고민하고 동선을 생각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상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지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BIM 사이의 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설계를 수정하고 자동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이 자연어와 AI가 결합된 BIM의 미래입니다.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건축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건축가들이 한숨을 쉽니다. 설계를 마치고 도면을 완성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는 순간 가장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인허가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인허가는 여전히 2D 도면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수십 장의 도면을 출력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그 도면들을 일일이 검토합니다. 법규에 맞는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그 법규의 양입니다. 530여 개. 국내 건축 관련 법규 조항의 수입니다.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장애인 편의 증진법,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모든 법규를 완벽하게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모든 조항을 완벽히 기억하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됩니다. 어떤 담당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담당자는 저렇게 해석합니다. 건축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법규를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준수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석과 허가권자의 해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문제가 됩니다. 화면 오른쪽의 순환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 과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2D 도면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핵심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과 검토자가 이해한 것이 다릅니다. 2D 도면만으로는 3차원 공간을 완벽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관적 법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담당자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검토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나 해석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법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치수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결국 설계 변경 요청이 돌아옵니다. 도면을 수정해야 합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를 들여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프로젝트 전체가 지연됩니다. 공사 일정이 밀립니다. 예산이 늘어납니다. 클라이언트는 불안해합니다. 시공사는 대기합니다. 모두가 피로해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2D 도면이라는 도구 자체가 가진 한계입니다. 평면으로 입체를 설명하는 것의 어려움. 종이 위에 선으로 복잡한 법규 조항을 모두 확인하는 것의 불가능함. 우리는 오랫동안 이 방식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나은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2D 도면이 아닌 3D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검토. 사람의 주관이 아닌 시스템의 객관적 판단. 이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팬범 기반 법규 자동 검토. 화면에 보이는 것은 KBIM Assess Lite라는 시스템입니다. 개방형 BIM 기반의 자동 검토 도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IFC 파일입니다. IFC는 Industry Foundation Classes의 약자로 건축 정보를 담는 국제 표준 포맷입니다. 우리가 어떤 B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Revit이든 ArchiCAD든 다른 프로그램이든 IFC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FC 파일 하나면 법규 검토가 가능합니다. 화면 왼쪽에 3D 모델이 보입니다. 건물의 모든 정보가 이 모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벽의 두께, 창문의 크기, 층고, 면적, 재료, 모든 것이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법규 검토 체크리스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내력 구조 방화 간격, 건폐율 놀이 패드, 피난 계단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수많은 항목들이 자동으로 검토됩니다. 패스는 통과, NA는 해당 없음. 각 항목마다 자동으로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것이 3D 모델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스템은 평면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3차원 공간을 이해합니다. 방의 면적이 법규에 맞는지, 복도의 폭이 충분한지, 계단의 경사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합니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결과. 같은 건물을 여러 번 검토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규 조항을 정확히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AI 기술의 활용입니다. 화면 하단에 설명이 있습니다. AI 객체 인식, if building element proxy 등 미분류 객체 자동 식별. 무슨 뜻일까요? BIM 모델을 만들 때 모든 객체를 완벽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벽인지 기둥인지 애매하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류 객체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 용어로는 if building element proxy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런 객체가 있으면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이것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형태와 위치, 맥락을 분석하여 아, 이것은 벽이구나, 이것은 창문이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또한 AI 공간 추론도 가능합니다. 공간의 이름만 보고도 법적 용도를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라는 이름을 보면 이것이 주거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생성이라는 말에서 사무 공간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누락된 정보를 AI가 채워 넣습니다. 검토의 정확도가 혁신적으로 높아집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디테일까지 시스템이 잡아냅니다. 그리고 결과는 즉시 나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분 안에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엑셀 파일로도 BCF 포맷으로도 제공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결과 보고서 엑셀 BCF와 함께 평면도와 3D 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됩니다. 어느 세대의 어느 방이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건축가와 허가권자 사이의 주관적 해석 차이를 줄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투명하게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고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물론 모든 법규를 자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 치수, 면적, 거리 같은 것들에 국한됩니다.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미관상 적절한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같은 것들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정량적인 검토만이라도 자동화되면 우리는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길. 그것이 바로 팬덤 기반 법규 자동 검토가 제시하는 미래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지 분석입니다. 이 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햇빛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설계의 방향이 잡힙니다. 예전에는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고, 지도를 들여다보고, 기상청 자료를 찾아보고, 주변 건물 높이를 측정하고, 며칠, 때로는 몇 주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도구가 이 과정을 몇 분 안에 해냅니다. 화면을 보면 대지 분석의 전체적인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위성 이미지가 있습니다. 등고선이 그려져 있어 지형의 기복을 알 수 있고, 도로가 표시되어 있어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지의 경계도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4가지 분석 패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조 분석입니다.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정오 12시에 일사 패턴이 보입니다. 어느 부분이 밝고 어느 부분이 그늘진지, 이것을 보면 건물을 어떻게 배치해야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감이 옵니다. 거실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할지, 창문은 어디에 낼지, 설계의 핵심적인 결정들이 이 데이터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 분석입니다. 반경 2560m 내의 주요 시설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병원, 공원, 상업시설. 이것을 보면 이 땅이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주거 지역이라면 학교와 공원이 가까운 것이 장점이 되겠지요. 상업시설이라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후 데이터입니다. 월별 온도 그래프와 풍향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바람은 주로 어디서 불어오는지, 이것을 알면 단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자연 환기를 고려한 창문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네 번째는 소음 분석입니다.
주변 도로의 소음 레벨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큰 도로에 가까운 쪽은 시끄럽고 안쪽은 조용합니다. 이것을 보면 침실은 조용한 쪽에, 공용 공간은 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하나의 화면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AI 도구는 위성 이미지, GIS 데이터, 기후 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종합적인 분석 리포트가 생성됩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들이는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창의적인 설계 전략 수립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계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일. 바로 건축가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일조 분석을 보고 이 대지는 남향으로 열려 있으니 전면을 유리로 열어서 겨울 햇빛을 최대한 끌어들이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음 분석을 보고 도로변에는 상업 공간을 두고 그 뒤에 주거 공간을 배치하여 소음을 차단하자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기후 데이터를 보고 여름 바람이 남서쪽에서 불어오니 그쪽에 중정을 두어 자연 환기를 유도하자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이디어를 촉발하고 아이디어가 설계로 구체화됩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대지 분석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든 결정이 달라집니다. AI는 우리에게 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물론 AI가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설계로 발전시킬지는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좋은 데이터는 좋은 결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출발점에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건축가의 노력만으로는 변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도구를 배우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도 산업 전체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국가 차원의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건축설계 서비스의 지능화, 자동화, 효율화를 위한 국가적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 산업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화면 상단을 보면 4가지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낮은 생산성, 낮은 설계 품질, 저부가 가치 산업, 설계 역량 조직화 부재.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느껴온 고질적인 문제들입니다. 낮은 생산성. 같은 시간에 더 적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반복적인 작업의 시간을 빼앗기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에 갇혀 있습니다. 해외의 선진 설계사들과 비교하면 생산성 격차가 큽니다. 낮은 설계 품질.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시도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평범한 설계가 나오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저부가 가치 산업. 건축 설계가 단순 도면 작성 서비스로 인식됩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수익성이 낮고 젊은 인재들이 떠나갑니다. 설계 역량 조직화 부재. 개인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한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이 다음 프로젝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팀의 역량이 체계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 화면 중앙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 설계 서비스의 지능화, 자동화, 효율화 기술 개발.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아래쪽 다이어그램을 보면 기존 프로세스와 제안 프로세스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일직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안되는 프로세스는 다릅니다. 계획 설계 자동화, 설계 구현 자동화, 설계 성능 평가 자동화. 이 3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순환합니다. 양방향 화살표가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피드백이 즉각 반영됩니다. 하단에 3가지 기술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능형 계획 설계 자동화 기술.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빠르게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AI가 대지 조건, 법규 제약, 클라이언트 요구를 분석하여 여러 개의 배치안을 제시합니다. 건축가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고 발전시킵니다. 두 번째, 지능형 설계 구현 자동화 기술. 선택된 개념을 실제 도면과 모델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반복적인 도면 작업, 일관성 유지, 오류 검토 등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진행됩니다. 세 번째,
설계 성능 평가 자동화 기술. 완성된 설계가 에너지 효율, 구조 안전성, 법규 적합성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드백하여 설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목표로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설계 창의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국내 건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 R&D 사업이 현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가 개발로, 개발이 상용화로, 상용화가 보급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방향이 설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 분야에 투자하고, 연구자들이 문제를 풀고, 기업들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런 국가 전략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 비효율, 한계들. 이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숫자가 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AI가 건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량적 목표로 표현된 것을 보면 그 규모가 실감됩니다. 화면에 4개의 큰 숫자가 보입니다. 각각이 국가 R&D 사업이 목표로 하는 기대 효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60% 설계 생산성 향상입니다. 같은 시간에 60%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같은 일을 60%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100시간이 걸린다면 앞으로는 40시간이면 가능합니다. 혹은 100시간을 투입하면 지금보다 60% 더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대안을 검토하고 더 세밀하게 디테일을 다듬고 더 철저하게 오류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단순히 빨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자원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야근을 줄이고 여유를 가지고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45% 건축 설계의 의사결정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설계하면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중 거의 절반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결정이 자동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은 여전히 건축가의 몫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결정들은 시스템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방의 최소 면적은 얼마인가? 이 복도의 폭은 법규에 맞는가? 이 구조는 안전한가? 이런 기술적 판단들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 이 건물이 도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 설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30% 이상 설계 검토 자동화입니다. 앞서 법규 검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면 간의 일관성, 수량 산출의 정확성, 공간의 효율성, 이런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자동화됩니다. 지금은 베테랑 건축가가 도면을 한 장씩 넘기며 눈으로 확인합니다. 오류를 찾고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화된 검토 시스템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항목을 순식간에 확인합니다. 일관성 있게 빠짐없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줄어들고 품질이 향상됩니다. 50% 이상 건축 설계 정보 빅데이터화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개별 프로젝트의 효율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지식 축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 정보는 프로젝트마다 따로 존재했습니다. 한 설계사무소에서 쌓인 경험과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문제를 다시 풀고 바퀴를 재발명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설계 정보가 빅데이터로 축적되면 달라집니다.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나온 데이터가 모입니다. 이런 조건의 대지에서는 이런 배치가 효과적이었다. 이런 구조 시스템은 이 정도 비용이 들었다. 이런 재료 조합은 유지 관리가 어려웠다. 이런 집단 지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AI는 이 빅데이터를 학습합니다. 패턴을 찾아내고 최적의 해법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경험, 동료들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나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숫자 60%, 45%, 30%, 50%
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건축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의미합니다. 지능형 설계 기술의 도입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목표치입니다. 실제로 달성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 현장 적용, 인력 교육, 제도 개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명확하면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숫자가 말하는 미래. 그것은 더 효율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협력적인 건축 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그 미래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건축과 건설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국가 경쟁력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5개의 국가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 일본. 각자의 방식으로 AI R&D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 AI R&D 전략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캐나다의 토론토는 이미 AI 연구의 중심지입니다. 그들은 기초 연구부터 상업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과의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합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유럽 특유의 신중한 접근입니다. GDPR 같은 데이터 규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것처럼 AI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영국은 AI Sector Deal이라는 산업 중심의 전략을 펼칩니다. 정부와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실제 비즈니스에 AI를 적용하는 데 집중합니다.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강조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싱가포르는 AI 싱가포르라는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집중력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같은 구체적인 응용 분야에 AI를 접목합니다. 도시 국가라는 특성을 살려 전국을 실험실처럼 활용합니다. 일본은 AI 산업화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일본 특유의 제조업 강점을 AI와 결합하려 합니다. 건설 로봇, 자동화 시공 같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4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AI 기술 경쟁력 확보입니다. 누가 더 앞선 기술을 가지느냐가 미래의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을 장려합니다. 둘째, 국가 안보 강화입니다. AI는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닙니다. 국방, 정보, 인프라 보호, 국가의 핵심 기능에 AI가 깊숙이 들어옵니다. 자체 기술력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고 그것은 취약점이 됩니다. 셋째, 사회 경제적 발전입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듭니다. 물론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건축과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국가의 건설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넷째, 윤리적 법적 체계 마련입니다. 기술이 앞서가면 제도가 뒤따라가야 합니다.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AI가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회사, 한 산업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축 및 건설 분야 또한 이 전략의 핵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은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주택, 상업시설,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여기에 AI가 접목되면 파급 효과가 큽니다. 세계는 경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효과적인 AI 건축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누가 국제 표준을 선도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의 산업 지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R&D 사업 기업의 투자, 학계의 연구, 여러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우리만의 강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한국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빠른 실행력, 뛰어난 IT 인프라, 높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세계가 함께 달리는 경주.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때로 불안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건축가는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AI가 설계를 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슷한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AI는 건축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파트너입니다. 화면을 보면 두 개의 공간 이미지가 있습니다. 왼쪽은 현재의 아름다운 건축이고 오른쪽은 미래적인 공간입니다. 두 공간 모두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AI가 할 수 있는 것과 건축가가 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 봅니다. AI는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에 뛰어납니다. 수치를 계산하고 법규를 검토하고 패턴을 찾아내고 대안을 나열하는 일. 이런 것들은 AI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가는 무엇을 하는가? 창의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건물이 도시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복합적 문제를 해결합니다.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 문화적 상징, 사회적 요구, 환경적 책임.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그 데이터 너머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 중심의 공간 경험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느끼는 것들, 편안함, 경외감, 친밀감, 개방감, 이런 감정은 치수와 재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빛의 각도, 소리의 울림, 재료의 촉감, 공간의 비율, 이런 미묘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좋은 공간이 탄생합니다. 화면 중앙의 인용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기계는 인간이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공간을 결코 창조할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건축의 본질이다. Journal of Design Thinking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AI는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규에 맞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충족되는 공간. 하지만 그것이 사람과 소통하는지, 감동을 주는지, 의미를 전달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의 본질은 공간을 통한 인간 경험의 설계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삶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그래서 미래의 건축가는 AI 조수와 함께 일하는 창의적 지휘자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생각해 봅니다. 지휘자는 악기를 직접 연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각 악기가 언제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하는지 조율합니다. 건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의 모든 선을 직접 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규 검토의 모든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은 AI 조수가 도와줍니다. 하지만 전체의 방향, 핵심적인 결정, 가치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건축가가 정합니다. 반복적인 작업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맥락을 이해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대안을 시도해보고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 알고리즘이 포착하지 못하는 미묘함, 이런 것들이 진정한 건축의 차별성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으로 집중됩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건축가, AI 조수와 함께 일하는 창의적 지휘자.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프롬프트를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BIM과 AI를 결합하고 법규 검토를 자동화하고 대지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국가적 전략과 글로벌 경쟁의 흐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화면에는 겨울 풍경 속의 미래형 건축물들이 보입니다. 눈 덮인 언덕, 그 위에 서 있는 유려한 곡선의 구조물들. 차갑고도 따뜻한, 기술적이면서도 인간적인 풍경입니다. 지능적으로 미래를 건설하다. 이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건축의 미래는 기술 도입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최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 통합입니다. 모든 스케일에서 AI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화면의 텍스트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의적 도구로서의 AI 프롬프트. 우리 혼자서 작업할 때 AI와 대화하며 아이디어를 펼쳐보는 것. 이것이 가장 작은 단위의 시작입니다. 한 명의 건축가가 한 대의 컴퓨터 앞에서 자신의 상상을 이미지로 만들어보는 것. 팀의 협업 시스템으로서의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팀 전체가 공유하는 것. 흩어진 지식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프로젝트의 자동화로서의 BIM과 코드 체크.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반복적 작업을 줄이고 오류를 방지하고 품질을 높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국가적 비전으로서의 R&D. 개별 회사를 넘어선 산업 전체의 역량 강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스케일의 통합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연결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AI를 잘 써도 팀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팀이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춰도 프로젝트 워크플로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산업 전체의 인프라와 제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능형 건축 시대로 나아가는 길. 그것은 모든 층위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우리 팀,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산업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듣는 여러분도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AI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영감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프롬프트 하나를 더 정교하게 쓰는 것부터, 팀원과 좋은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것부터, 간단한 자동화 도구를 시도해보는 것부터, 그런 작은 걸음들이 모이면 어느새 우리는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더 의미 있게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축은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이제 AI라는 새로운 동료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해 갈 수 있습니다. 화면의 겨울 풍경을 다시 봅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도 따뜻한 빛이 흐르는 건축물들.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능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기술의 힘을 빌리되 인간의 가치를 잃지 않으며 효율을 추구하되 창의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AI 여정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창의적 발상에서 시스템 지능까지 그 길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긴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달라질 여러분의 작업실이 기대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여정을 응원합니다.